이게 뭐야? 이거 차 안에 있었어? 그게 뭔데 그래? 휴지 쪼가리 들고 난리야? 휴지 쪼가리? 이건 그거하고 작은 거잖아. 딱 보면 몰라? 참, 어이가 없네. 잊혀증도 정도껏 해야지. 코푼 종이 들고 뭐하고 닦은 휴지라고? 넌 내가 바보로 보여? 이런 냄새가 나는데도 코푼 종이라는 거야? 당신 빨리 정신병원 가서 치료 좀 받아. 당신은 완전 정신병자야.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성훈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씨는 어렸을 적부터 친한 준마고우와 아내에게 배신당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연을 전하기 전에 시청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희 노고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성훈 씨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변두리, 산자락에 다닥다닥 붙은 달동네. 비가 오면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물 소리에 잠을 설치고,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만큼 추운 집. 성훈 씨는 그런 곳에서 5식구와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성훈 씨는 책가방 대신 공사장 심부름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를 따라 벽돌을 나르고 공사판에서 떨어진 미장칼을 주워 흉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 틈에서 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 돈을 벌어야겠다는 막연한 책임감이 성훈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훈 씨 곁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동네, 같은 골목에서 자란 친구 박태수 씨였습니다. 태수 씨는 성격이 밝고 장난기가 많아 힘든 나날 속에서도 성훈 씨에게 웃음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둘은 매일같이 폐가처럼 낡은 놀이터에서 축구공 하나로 시간을 보내고 어디를 가든 서로를 챙기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면 낡은 비닐우산 하나를 둘이 나눠 쓰며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좋은 집에 살자. 그래. 비 올 때 천장 뚫린 데서 안 자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가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말 못할 불안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태수랑 나 정말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가끔 깊은 밤 얇은 담요를 덮고 누우면 배고픔에 쓸리는 배를 움켜쥐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고단한 세월 속에서도 성훈 씨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익은 미장 기술 하나만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집을 짓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랜 친구가, 그리고 그가 품었던 작은 소망들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시간이 흘러 성훈 씨는 24살이 되었습니다. 변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공사판으로 향했고 해가 질 무렵이면 먼지투성이 옷을 털며 귀가하는 생활. 가난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시절 성훈 씨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하얀 피부에 눈웃음이 고운 여자 김지연 씨였습니다. 지연 씨는 성훈 씨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곱게 자란 듯한 말씨, 다정한 미소,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다정한 손길. 성훈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성훈 씨는 비록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지연 씨를 만나는 날이면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를 꼭 쥐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친구 박태수 씨였습니다. 성훈 씨는 지연 씨와 단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더 자연스럽고 편했습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속에 감춰진 비밀을. 결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는 지연 씨에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청혼했고 지연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 씨는 행복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주 후 어여쁜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쥐었을 때 성훈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성훈 씨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남들이 기피하는 고된 미장 작업에 스스로 지원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무릎은 깨져도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방긋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연 씨는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한 향수를 뿌리고 화장과 옷차림에도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성훈 씨가 물으면 지연 씨는 심드렁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들도 때로는 꾸미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성훈 씨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일이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지연 씨의 차 안을 정리하다가 조수석 밑에 구겨진 휴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그 휴지는 그저 코를 푼 것이라 보기에는 깨름칙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성훈 씨는 싸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훈 씨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차에서 주웠어. 지연 씨는 흠칫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고쳐 잡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긴 뭐야. 코 푼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리고는 손사래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괜한 걸로 트집 잡지 마. 이건 그것하고 닦은 거잖아. 냄새도 난다고. 당신 정말 미쳤군. 의처증도 정신병이야.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아봐. 성훈 씨는 그 자리에서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마음속 깊은 곳에 무겁게 내려앉는 의심을 꿀꺽 삼켰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성훈 씨가 아무리 벌어다 줘도 집안 살림은 늘 빠듯했고 지연 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요즘 물가가 얼만데? 생활비 명세를 물을 때마다 지연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훈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물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너지고 있는 가정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서. 하지만 행복했던 그 집안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로 겨우 버티던 나날은 언제부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늦은 밤이면 집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차 조수석 밑에서 발견한 수상한 휴지, 점점 사라져가는 생활비, 그리고 변해버린 아내의 차가운 표정. 성훈 씨는 처음에는 모른 척 넘어갔지만 수차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힘든 거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하지만 지연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사는 게 팍팍하니까 별 헛소리까지 다 하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본 성훈 씨는 태수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 씨는 차분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야? 지연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성훈 씨를 향해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 당신 의처증은 병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구는 거 못 참아. 며칠 뒤 성훈 씨 앞으로 한 통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소장의 이유란에 적힌 내용은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과 지속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폭력? 나는 단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법정에서는 진실보다 말발이 중요했습니다. 지연 씨는 가식적인 눈물까지 보이며 성훈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훈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법정에 섰지만 이미 싸움은 시작도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훈 씨는 가진 재산 대부분을 지연 씨에게 빼앗겼습니다. 집도 통장도 자동차도 그리고 평생 아껴 모은 작은 적금 통장까지도 모두 넘어갔습니다. 아들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괴롭혔다고 들었어요. 아빠는 항상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성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성훈 씨는 작은 이삿짐 하나를 들고 텅 빈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나선 거리, 모든 것을 빼앗긴 빈몸, 그것이 성훈 씨가 쥔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성훈 씨는 말 그대로 빈손으로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지낼 곳조차 마땅치 않아 잠시 본가 어머니 댁에 아들을 맡기고 본인은 겨우겨우 고시원 방 하나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
겨우 몸 하나 누일 정도의 좁은 공간. 창문을 열면 맞은편 벽만 보이고 바람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삭막한 방이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성훈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준호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건설 경기는 갈수록 나빠졌고 경력이나 기술을 따질 여유도 없이 아침마다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몸을 부딪히며 겨우 얻어낸 일감은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미장 보조일. 추운 겨울에도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성훈 씨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나눠주는 참 한 조각,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작은 도시락이 그의 유일한 끼니가 되었습니다.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지고 무릎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까지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훈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준호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의 거리는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성훈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차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데.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훈 씨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결국 준호는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 엄마랑 살 거야. 엄마는 그래도 나 대학도 보내주려고 하고 차도 사줄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성훈 씨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시작해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등을 돌리고 떠난 것입니다. 어느새 손에 쥔 것은 쓸쓸한 고시원 방과 멈출 줄 모르는 가슴 속의 텅 빈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있잖아, 지연이. 이혼하자마자 박태수랑 살고 있대. 원래 둘이 오래전부터 몰래 만나던 거였대. 성훈이만 몰랐던 거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친구라 믿었던 태수, 그리고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지연. 둘이 이혼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은 성훈 씨의 심장을 철썩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훈 씨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고시원 방 한 칸,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공간에서 성훈 씨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믿었던 친구와 아내는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성훈 씨는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인력사무소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일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찾은 작은 개보수 현장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에 거친 말투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최미숙 씨였습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대모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비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몇 번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국밥 앞에서 성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가족 없어요? 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가난이 싫어서 덜컥 결혼했어요. 남편은 술에 도박까지 손찌검도 했죠.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그때의 아픔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결국은 애도 없이 도망치듯 이혼했어요. 그때부터 내 두 발로 버텨야 했어요. 노가다판이 내 학교였고 세상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훈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부서진 삶으로 버텨온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둘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저녁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마지막까지 남은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훈 씨를 조용히 바라보던 미숙 씨가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우리 서로 기대서라도 살아가자고요. 그 말은 임주어 외친 것도 예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에 지쳐더는 허울 따위 필요 없는 사람이 건넬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성훈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미숙 씨를 껴안았습니다. 빗방울이 두 사람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성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고백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미숙 씨는 가만히 웃으며 성훈 씨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먹는 국밥, 조그마한 방 안을 채우는 온기, 그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함께 작은 일거리를 맡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주택 수리, 좁은 골목 상가, 리모델링, 땀을 흘리며 손에 물집이 생겨가며 둘은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아는 사람이 남산동의 빌라 신축 맡길 사람을 찾고 있대요. 성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큰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단호하게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있잖아요.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성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빌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으로 범벅이 된 현장, 설계부터 자재 선정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온몸이 쑤셨지만 둘은 서로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미숙 씨는 인부들의 데모도를 맡았고 저는 현장 감독과 미장일을 맡았습니다. 인부들은 4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와 미숙 씨는 현장에서 그날의 작업들을 마무리해야만 했고 다음 날 인부들이 일할 준비를 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는 적이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과 고생 끝에 3개월이 지난 뒤 허름했던 골목길에 단단하고 깨끗한 새 빌라 한 채가 세워졌습니다. 완공된 건물 앞에서 성은 씨는 조용히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미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한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 후로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하나 없는 작은 회사. 하지만 어느 대기업 부럽지 않은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쌓아갔습니다. 버림받았던 과거도 홀로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먼 과거가 되어갔습니다. 성은 씨는 그리고 미숙 씨는 서로의 곁에서 진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미숙 씨가 함께 세운 작은 건설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빌라가 유행이었고 특히 남산동의 하루가 멀다 하고 빌라가 들어서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는 주택 리모델링, 하루는 소형 상가 공사, 남들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일도 성심껏 해냈습니다. 그런 성실함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퍼져나갔고 2년이 지나자 점점 큰 공사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직접 빌라를 지어 분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은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미숙 씨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고된 하루 끝에 둘이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오늘도 잘 버텼다고 웃을 수 있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의 회사는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건실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미숙 씨는 항상 어려운 그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항상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아들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 두었습니다. 약 10억 원 가까운 결혼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하면 이 돈으로 새 출발을 도와주자. 가슴 깊이 다짐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을 통해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한대. 이번 달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생전 처음 맞춘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 구두를 신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결혼식장 앞 멀리서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로 잘 차려입은 아들 준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곁에는 전처 지연 씨와 성은 씨의 평생 친구였던 박태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준호의 진짜 부모인 양 당당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성은 씨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이란 말인가? 잠시 후 준호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은 오지 말아주세요. 혼주석은 엄마랑 새아버지가 앉을 거예요. 대신 2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희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그 차디찬 말, 그 망설임 없는 눈빛, 성은 씨는 순간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조용한 침묵 끝에 성은 씨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부드럽고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결혼하면 주려고 아버지가 10억을 모아놨다. 너한테 정말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을 주고 싶었어. 하지만 오늘 너를 보니 모두 부질없는 마음이었구나. 그 말에 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란 눈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성은 씨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준호를 위해 준비했던 통장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 성은 씨는 결혼식장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줄기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물에 섞여 눈물이 흘렀는지도 비가 흘렀는지도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이젠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성훈 씨는 천천히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평생 품어온 사랑을 가슴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성훈 씨와 미숙 씨는 꾸준히 작은 회사를 지켜내며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땀 흘려 일군 삶이 있었고 서로의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에 성훈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지만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이름 아들 준호가 떠 있었습니다. 조용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쩔쩔맸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코인 투자했다가 모든 걸 다 날렸어요. 빚이 감당이 안 돼요. 혹시 그때 저한테 주시려던 돈 아직 갖고 계세요? 그 말에 성훈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준호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차디찬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00만 원 드릴게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성훈 씨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끄는 인연이니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라.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미약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끊긴 소리를 들으며 성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이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놓아주는 거란다. 그리고 소문으로 들려온 이야기, 전처 지연 씨는 박태수와의 관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지연 씨는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며 용돈을 받아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술집에서 일하며 때로는 나이 많은 남자들의 눈치를 보며 구차하게 살아가는 삶. 한때 그렇게 차갑게 자신을 몰아냈던 지연 씨의 몰락은 참담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성훈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연민을 느낄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금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성훈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옆에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모든 고난과 배신을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준 단 한 사람. 성훈 씨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보내버리자.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성훈 씨는 긴긴 어둠을 지나 진짜 자신만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나는 내일 당장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